다정낭독 6장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다. 다음날 비가 다시 억수같이 쏟아졌다. 메리가 창밖을 내다보니 황야는 잿빛 안개와 구름에 거의 가려져 있었다. 오늘은 밖에 나갈 수 없다. 네 오두막에서는 이렇게 비가 오면 뭘 하니? 메리가 마사에게 물었다. 대부분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죠. 마사가 대답했다. 이럴 때면 식구가 정말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성격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진짜 정신이 없으세요. 큰 애들은 외양간에 가서 거기서 놀아요. 다커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해가 나든 비가 오든 똑같이 밖에 나가요. 비 오는 날에는 맑은 날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굴에서 반쯤 물에 빠진 아기 여우를 발견했는데 따뜻하게 해주려고 셔츠 안에 넣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미가 근처에서 죽어 있었고요. 굴은 물에 반 잠겨서 나머지 새끼들도 다 죽어 있었대요. 지금도 집에 있어요. 또 한 번은 반쯤 물에 빠진 어린 까마귀를 찾아서 집에 데려왔는데요. 걔도 길들였어요. 너무 까맣다고 해서 숫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닭콩 곁에서 깡총깡총 뛰고 날아다녀요. 어느덧 메리는 마사의 스스럼 없는 이야기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을 잊어버렸다. 오히려 재미있게 느끼기 시작했고 마사가 이야기를 멈추거나 자리를 뜨면 아쉬웠다. 인도에서 아야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마사가 들려주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14식구가 작은 방 4개에서 늘 배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황야의 오두막 이야기 말이다. 아이들은 투박하지만 성격 좋은 콜리 강아지 떼처럼 구르고 놀며 스스로 즐기는 것 같았다. 메리가 가장 끌리는 것은 어머니와 다컨이었다. 마사가 어머니가 말하거나 한 것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편안하게 들렸다. 네가 까마귀나 아기 여우가 있으면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메리가 말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마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뜨개질 할 줄 알아요? 마사가 물었다. 아니, 메리가 대답했다. 그럼 바느질은요? 아니, 글은 읽을 줄 알아요? 그럼 뭘 좀 읽든지 철자법이라도 배우지 그래요? 이제 책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나이가 됐잖아요. 책이 없어. 메리가 말했다. 가지고 있던 건 인도에 모두 두고 왔어. 아이고, 아깝네요. 마사가 말했다. 메들록 부인이 서재에 가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책이 수천 권은 있는데. 메리는 서재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메들록 부인은 걱정되지 않았다. 메들록 부인은 항상 아래층 자기만의 아늑한 가정부 거실에 있는 것 같았다. 이 기이한 집에서는 사람 구경을 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하인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었고 주인이 부재 중일 때 하인들은 아래층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반짝이는 녹그릇과 백락그릇이 걸린 거대한 부엌이 있었고 커다란 하인 식당에서는 매일 4-5끼의 푸짐한 식사가 차려졌으며 메들록 부인이 자리를 비우면 떠들썩한 장난이 벌어졌다. 메리의 식사는 규칙적으로 나왔고
마사가 시중을 들었지만 아무도 메리에게 조금도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메들록 부인이 하루 이틀에 한 번 와서 보긴 했지만 메리가 무엇을 하는지 묻거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메리는 아마 영국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인도에서는 늘 아야가 따라다니며 손발이 되어 주었다. 그 시중이 지겨울 때도 많았다. 이제는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옷을 스스로 입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마사가 무엇을 가져다 달라거나 입혀달라고 하면 바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상식이 없어요? 마사가 한 번은 메리가 장갑을 끼워달라고 서 있을 때 말했다. 우리 수전 애는 아가씨보다 2배는 영리한데 겨우 4살이에요. 가끔 아가씨는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후 1시간 동안 메리는 특유의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말은 메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 몇 가지를 하게 만들었다. 이날 아침에 마사가 마지막으로 벽난로를 쓸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메리는 10분 창가에 서서 있었다. 서재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새 생각을 곰곰이 되씹고 있었다. 서재 자체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서재 이야기를 듣자 문이 닫힌 100개의 방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로 모두 잠겨 있을까? 그중 어디든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정말 100개나 될까? 가서 문을 몇 개나 셀 수 있는지 보면 안 될까?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아침에 할 일이 되는 것이다. 메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권위라는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설령 메드록 부인과 마주쳤다고 해도 집 안을 돌아다녀도 되겠냐고 물어야겠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메리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탐험을 시작했다. 긴 복도였고 다른 복도로 갈라졌고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또 다른 계단이 나왔다. 또 문이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둡고 기이한 풍경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틴과 벨벳으로 만든 기묘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녀의 초상화였다. 벽면이 온통 초상화로 뒤덮인 긴 갤러리에 다다랐다. 한 집에 이렇게 많은 초상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메리는 천천히 갤러리를 걸으며 얼굴들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들도 메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인도에서 온 작은 소녀가 자기들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 초상화도 있었다. 발끝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세틴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소녀들. 부풀린 소매와 레이스 칼라에 긴 머리를 한 소년들. 목에 커다란 주름 칼라를 두른 소년들. 메리는 아이들 초상화 앞에서 항상 멈춰섰고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어디로 갔을까, 왜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었을까를 궁금해했다. 자기와 다소 닮은 뻣뻣하고 수수한 소녀도 있었다. 초록색 브로케이드 드레스를 입고 손가락 위에 초록색 앵무새를 올려놓고 있었다. 눈이 날카롭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다. 넌 지금 어디에 사니? 메리가 소리내어 말했다.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 이런 기이한 아침을 보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이 거대하고 구불구불한 집 안에 자기 작은 몸뚱이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위층과 아래층을 좁은 통로와 넓은 통로를 떠돌았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방을 지었으니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지만 전부 너무 텅 비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메리가 문 손잡이를 돌려볼 생각을 한 것은 2층에 올라갔을 때였다. 매들록 부인이 말한 대로 문은 전부 닫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의 손잡이에 손을 얹고 돌려보았다. 손잡이가 힘들이지 않고 돌아가고 문을 밀자 천천히 묵직하게 열리는 순간 거의 깜짝 놀랄 뻔했다. 육중한 문이었고 커다란 침실로 이어져 있었다. 벽에는 자수가 놓인 걸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인도에서 보았던 것 같은 상감세공 가구들이 방 안에 놓여 있었다. 납틀이 박힌 넓은 창문 너머로 황야가 보였고 벽난로 위에는 뻣뻣하고 수수한 소녀의 초상화가 또 하나 걸려 있었다. 전보다 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한때 여기서 잤을지도 몰라. 메리가 말했다. 나를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그 후로 더 많은 문을 열고 또 열었다. 너무 많은 방을 보아서 꽤 지쳐버렸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방에나 오래된 그림이나 기묘한 장면이 수놓은 오래된 테피스트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방에 기이한 가구와 기이한 장식품이 있었다. 부인의 거실처럼 보이는 방 하나에는 걸개가 전부 자수 놓은 벨벳이었고 캐비넷 안에 상아로 만든 코끼리가 100여 개 들어있었다. 크기가 각기 달랐는데 어떤 것은 등 위에 나부나 가마를 태우고 있었다. 아주 큰 것도 있고 아기처럼 아주 작은 것도 있었다. 메리는 인도에서 상하 종합품을 본 적이 있어서 코끼리에 대해 잘 알았다. 캐비넷 문을 열고 발판 위에 올라가서 꽤 오랫동안 코끼리들을 가지고 놀았다. 실증이 나자 코끼리들을 줄 맞춰 세우고 캐비넷 문을 닫았다. 긴 복도와 텅 빈 방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안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방에서는 무언가를 보았다. 캐비넷 문을 닫은 직후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메리가 깜짝 놀라 벽난로 옆 소파를 돌아보았다. 소리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았다. 소파 구석에 쿠션이 있었고 쿠션을 덮은 벨벳에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그 구멍 밖으로 겁에 질린 작은 눈 한 쌍이 달린 조그마한 머리가 내밀고 있었다. 메리가 보려고 살금살금 방을 가로질러 다가갔다. 반짝이는 눈의 주인은 작은 회색 생쥐였다. 생쥐는 쿠션에 구멍을 뚫고 안에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아기 생쥐 6마리가 어미 곁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살아있는 것이 없더라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생쥐 7마리는 있는 셈이었다. 겁내지만 않는다면 데려가고 싶은데 메리가 말했다. 메리는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발길을 돌렸다. 2-3번 잘못된 복도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고 맞는 길을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야 했다. 마침내 자기 층에 도착했지만 자기 방에서 꽤 먼 곳이었고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또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메리가 벽에 테피스트리가 걸린 짧은 통로의 끝에 멈춰 서서 말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도대체 얼마나 조용한 거야? 그곳에 서서 방금 그 말을 한 직후였다. 정적이 어떤 소리에 의해 깨졌다. 또 다른 울음소리였지만 어젯밤에 들었던 것과 같지 않았다. 짧은 소리였다. 보채는 듯한 어린아이 같은 울먹임이 벽을 뚫고 지나오며 희미하게 들렸다. 어제보다 가까워. 메리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고 있어.
메리가 무심코 가까이 있는 테피스트리에 손을 얹었는데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테피스트리는 문을 가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면서 그 뒤에 복도가 더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메들록 부인이 열쇠 다발을 손에 들고 매우 성난 표정으로 그 복도를 올라오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메들록 부인이 메리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잘못된 모퉁이를 돌았어요. 메리가 설명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메리는 메들록 부인이 정말 싫었지만 그 다음이 더 싫었다. 그런 소리 같은 건 안 들렸어. 가정부가 말했다.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귀를 잡아 당길 거야. 메들록 부인은 메리의 팔을 잡고 이 통로 저 통로를 반쯤 밀고 반쯤 끌다가 메리의 방 문으로 밀어 넣었다. 자, 메들록 부인이 말했다. 있으라는 데 있어. 안 그러면 가둬버릴 거야. 주인 어른이 말씀하셨듯이 어서 가정교사를 구해야겠어. 너는 누군가가 눈을 부릅뜨고 돌봐야 하는 애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메들록 부인은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메리는 벽난로 앞 깔개 위에 앉았다. 분노로 창백해져서 울지는 않았지만 이를 악 물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메리가 혼잣말을 했다. 이제 2번이나 들었다. 언젠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 이 아침에 많은 것을 알아냈다. 마치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쨌든 내내 즐길 거리가 있었고 상아 코끼리들을 가지고 놀았으며 벨벳 쿠션 속 보금자리에서 잠든 회색 생쥐와 아기 생쥐들도 보았다.